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주말 사이에 결국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이를 관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주말 사이 새롭게 추가된 이슈들,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시장은 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4%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섹터별로 봤을 땐 산업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 소비자 순환주 쪽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 밑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2%대 약세를 보이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장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두고 짙은 관망세가 나타나는 장이었고요. S&P 500은 7거래일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56% 빠졌고 S&P 500이 0.11% 빠지는 가운데 나스닥만 0.35%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초록색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 빨간색은 하락하는 종목들인 히트맵인데요. 반도체만 버티고 나머지는 쉬어갔던 전형적인 관망세장이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M7 종목들의 움직임도 엇갈렸는데요. 소비자 쪽으로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대 상승했고 브로드컴도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해서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엔트로픽의 미토스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사이버 리스크를 우려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야기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강한 빨간불을 켜는 모습입니다. 한편 금융주 쪽으로도 역시나 흐름 좋지 않았고요. 헬스케어도 빨간불을 켜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비롯한 경기 방어주 쪽의 흐름도 좋지 않았고요. 에너지 섹터도 약세를 보이면서 전형적인 관망세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이슈를 만들었던 마켓 무버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주말 동안 이어진 업데이트 뉴스까지도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관망세 속의 숨고르기 장이었고요. 중동 협상을 경계하면서 상승세는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앞서 보셨던 금요일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서 나스닥만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이 7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상승 랠리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라는 이벤트를 대기하는 장세였는데 앞으로의 휴장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줄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제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3월 CPI였습니다. 발표치가 3.3%로 나왔는데 예상치를 다소 하회했지만요. 중요했던 건 이 전월 대비해서 0.9%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시장의 예상치와도 비슷했습니다. 다소 안정적인 모습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보실 건 일단 좀 신호가 엇갈리게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겉으로 봤을 땐 근원 CPI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속을 들여다봤을 땐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이어서 내용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일단 주말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두 나라의 쟁점은 핵무기의 포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결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복귀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과도했다는 입장이었죠. 즉 리스크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은 완전히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들도 보시면요. 미국은 최종 제안을 남기면서 이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추가 회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됐고 중기 불확실성까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중요하겠죠.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그리고 자신의 SNS 게시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면서 이 협상의 의미 자체를 다소 축소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군사 옵션, 호르무즈 해협과 석유 통제를 언급하다 보니까 유가 상승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이란을 지원할 경우 50%의 관세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까지 연결된 확장 압박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해진 속보 내용인데요. 오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중대한 발표를 예고하고 나선 트럼프입니다. 내부자의 입을 통해서는 이란 발전소를 공격할 발표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 협상 결렬 후에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결국 유가입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WTI가 96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 압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결국 100달러를 돌파할지 여부, 그리고 이 상황이 물가를 재자극할지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은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과 협상을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유가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중심축은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쏠릴 예정입니다.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이날은 이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반도체단의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죠. 우선 이 반도체단의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됐던 소식은요. 이 전 세계 AI 반도체 수요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TSMC의 1분기 매출이 53조 원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다가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급증했다는 소식, 덕분에 반도체단 전반에 화색이 돌았고요. AMD가 3.5%, 엔비디아도 이 소식을 타고 2.61%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이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더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 엔트로픽이 코어웨이브로부터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장기 임대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코어웨이브가 10% 이상 올라갔죠. 이 코어웨이브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된 AI 인프라를 여러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런 장기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요. 이 종합해보자면 TSMC 실적으로 폭발적인 AI 칩의 수요가 1차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여기에 엔트로픽의 인프라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더 발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커진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 다음
종목들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2% 이상 올랐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원래는 15주가량이 걸렸습니다. 거의 3달에서 4달, 5달까지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2주에서 3주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이 프로젝트 후디니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대감이 업된 아마존이었습니다. 인프라를 늘려가는 속도가 7배까지 빨라진다는 건데 그만큼 AI로 돈 버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또 메타 0.2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바클레이스가 또 긍정적인 리포트 한 가지를 발표했는데 메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신규 AI 모델이죠. 이 뮤즈 스파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도약을 할 수 있겠다.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의견을 표시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한번 유지했고요. 사실상 이날 나스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브로드컴 4.7%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엔트로픽이 드디어 자체 AI 칩 개발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파트너가 필요하겠죠. 그게 브로드컴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의 이 맞춤형 AI 칩을 만들어 온 경험이 어느 곳보다 풍부하죠. 가장 유력한 협력사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소식은 그동안 부진했던 소프트웨어주들에게는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59% 하락했습니다. 이번 엔트로픽의 자체 칩 개발 검토 소식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할 것이다. 이제는 누가 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느냐보다도 칩과 데이터 센터까지 갖춘 자본력 싸움을 누가 이제 승기를 가져가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점점 더 확전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여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강하게 압박받았던 소프트웨어주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보안주들은 이날도 유난히 강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6.74% 하락한 팔로알토. 최근에 사이버 보안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온 엔트로픽의 이 새로운 AI 모델이 있죠. 바로 미토스. 이 미토스는요, AI가 자기 스스로 운영체제나 이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규제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실제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미토스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주요 은행 CEO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사이버 보안주들의 계속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됐고요. 또 이제는요, AI의 확산에 대해서 방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종목들이 잇따라서 신뢰감을 좀 잃고 있습니다. UBS가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됐다면서 그전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서비스나우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AI 환경에 잘 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전에 냈었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나우조차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170달러에서 100달러로 강등하면서 이 서비스나우 역시 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주들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토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급락세를 이어간 한 주였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WTI 기준으로는 1.3%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우선 주말 사이에는요, 최종적으로 이란과 미국 사이에 21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 종전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었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전 7시에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덕분에 유가는 현재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란 전쟁의 고조 흐름들이 나머지 매크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금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봤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5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종전 협상 많은 기대감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가 결렬되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에 이 굉장히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측되는지 그 내용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을 앞둔 관망세 속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자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는데요. 다만 나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5% 가까이 오르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끊어내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말 사이에 기대했었던 평화 협상이 결국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는 건데요. 파키스탄에서 열린 마라톤 회담에서 이란이 핵무기 포기라는 핵심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회담이 결렬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이 회항하는 등 물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됐고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협상이 실패한 후에 이란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여러 가지 개별주 호재가 있었던 나스닥을 제외하면 사실 이 다우지수와 S&P 500은 다소 불안정하게 약세로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매크로 지표 2가지가 나왔는데요. 우선 3월 소비자 물가는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4월 소비 심리는요. 그야말로 역사적 최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대비 3.3% 오르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2.6%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치상으로는 안도감을 줬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20% 이상 치솟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47.6을 기록하면서 통계 집계 이래 역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는데요. 특히 향후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달 만에 1%포인트 폭등하면서 4.8%까지 급등했습니다. 물가는 잡히지 않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는 주말 사이 전해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결렬 소식 이전에 취합이 된 만큼 향후 이란 전쟁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주들이 지난주에 연일 급락에 급락을 이어갔었죠. 지금까지는 한번 급락을 하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주들 한 가지 더 강하게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급락의 원인이죠. 엔트로픽의 미토스에 대해서 이 파월 의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이 월가의 주요 은행 CEO들을 워싱턴으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 미토스가 초래할 새로운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소식에 팔로알토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6.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 가까이 급락하는 등 소프트웨어주들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미토스는 스스로 모든 OS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데 당국이 이를 금융 시스템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시장의 공포를 자극한 셈이죠. 역설적으로 이번 긴급 회동은 엔트로픽 모델의 압도적인 성능을 반증한 셈이라 기존 보안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엔트로픽은 애플과 JP모건 등 극소수 파트너들과 함께 보안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착수한 상황이지만 AI가 보안의 판도를 뒤집고 있다는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엔트로픽 관련 소식이 커다란 게 한 가지가 더 나왔었죠. 바로 엔트로픽이 드디어 자체 AI 칩 개발에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덕분에 소프트웨어주들은 하락했지만요. 브로드컴은 핵심적인 유력한 파트너사로 거론이 되면서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엔트로픽은 최근 클로드의 인기로 매출이 급증하자 칩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설계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다만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전담팀 구성이나 구체적인 설계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기존처럼 외부에서 칩을 구매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시장은 이법 협업의 핵심 파트너로 브로드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미 구글과 브로드컴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브로드컴의 주가는 4.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미 구글과 대규모 인프라 계약을 맺은 엔트로픽이 실제로 칩 제작에 나설 경우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빅테크들의 자체 칩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드디어 스페이스X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반도체 직접 생산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텍사스주 베스트롭에 위치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에 주요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들어가는 핵심 무선 주파수 칩을 직접 패키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부 업체에 맡겼었던 공정을 내재화해서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스페이스X는 올해 연말까지 본격적인 생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2억 8천만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머스크의 반도체 자립화 구상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아쉽게도 양측의 평화 협상이 결렬이 됐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대 발표 예고를 앞두고 계속해서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 시장은 0.5% 상승,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오늘 아침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주말 보내고 월요일 아침인데요. 지난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관망세로 시장은 좀 다소 혼조세를 보였던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반도체 섹터만 확실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약세가 뚜렷했고요. 금융, 헬스케어, 소비 방어주 모두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주말에 또 그 큰 이슈가 있었죠. 저희 없었죠. 소득이 없었고요.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구축함이 투입이 돼가지고 기뢰 제거를 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아예 그 전체를 봉쇄시켜 버렸어요. 트럼프는 이란이 아예 석유 수출 자체를 못하게 이란의 돈줄을 재버린 거죠. 그럼 이제 중국, 인도는 뭐 자기네 나라 거 사라는 거죠. 미국산 석유 사라는 건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다 전체를 봉쇄해버리겠다 이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점이 없습니다. 농축 우라늄을 내놓으라는 국가랑 농축 우라늄을 내놓을 수 없는 국가 어디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접점이 도저히 안 나온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황은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뭐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만 그 선별적으로 강한 그런 장세였죠. 그동안 이 지금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있죠. GE 버노바 같은 전력 관련주라던가 버티볼딩스라던가 같은 냉각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아마존, 그리고 계속해서 강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만이 계속해서 시장을 뚫고 상승을 했을 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은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정말 초강세 종목들 있죠. 정말 뭐 외부 변수를 그냥 다 무시하고 가는 이런 종목들 빼고는 이 지금 외부 변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저희랑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월가 시그널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다시 한번 고평가 논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약세에 베팅을 했는데요. AI 대표주 아직도 비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마이클 버리가 뭐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시장을 하락시킨다.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뭐 워렌 버핏도 뭐 조지 소로스도 마이클 버리도 어떤 그런 아무리 유명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을 감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바다에 새우 한 마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클 버리가 잘 맞추는 거죠. 마이클 버리가 뭐 그렇게 악영향이 끼치는 계속 영향에 대한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을 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 어떤 한 명의 의견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미국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방향성을 맞추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겠고요. 2025년도 말이죠. 그때부터 팔란티어라던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만 2년째.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포기를 안 하고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발언을 자기의 그 블로그에, 그러니까 서브스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올렸죠. 그분은 이미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다 청산을 하고 블로거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죠. 그래서 네네. 예전보다 더욱더 뭐 자유로운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니까 2027년도 6월 만기거든요. 내년도 6월 만기, 여기 행사가가 $50 풋, 그 다음에 2026년도 12월은 행사가가 $100 풋. 이게 지금 팔란티어 테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지금 계속 유지하고 매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팔란티어를 뭐 하락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뭐 크게 미쳤다. 그렇다기보다는 팔란티어의 고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도 지금 약세 베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네. 지금 사실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테크가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 입김까지 더해져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거 만들어주신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좀 비관론을 제시한 거잖아요, 결국. 네, 팔란티어가 지금 뭐 최근에는 또 무슨 지금 엔트로픽의 클로드에 뭐 또 영향을 받는다 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뭐 클로드는 지금 거의 이건 비상장 회사인데 지금 모든 어떤 부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맨날 뉴스가 나오는데 클로드가 뭐 누구를 잡아먹는다, 무슨 클로드가 나와가지고 뭐 기존의 구독 서비스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이제 공격을 하는 어떤 클로드의 공습 같은 느낌이 드는데 팔란티어 테크도 그걸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클로드의 탄생까지 뭐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버리가. 근데 팔란티어 테크를 이미 2025년도 말부터 풋을 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장기 풋 옵션이거든요. 2026년도 12월 만기는 행사가가 $100고요. 그러니까 $100부터 내려가면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달 만기는 행사가가 무려 $50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로부터 얼마가 빠져야 될까요, 이게? $50 밑으로 가면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 밑으로 간다는 걸 예상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기로 보는 거죠, 지금. 이 $50 밑으로 가야지 행사가 이득을 보는 풋옵션을 보유했다는 거는 팔란티어의 폭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매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요. 아까 말한 2025년도 말에 최초로 투자한 팔란티어 풋, 이거를 지금 롤오버, 그러니까 청산을 안 하고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하락 포지션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것을 탄생시키고, 팔란티어 테크는 매그니피센트 7은 아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총화로 이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인공지능 씬을 아예 싸그리 파는 거랑 똑같죠. 알렉스 카프가 그 말도 했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아예 무시하는 지금 얘기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베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상한 베팅이 아니라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는 이상한 베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면 좋은 베팅, 괜찮은 베팅이고 나한테 이득이 안 주어지고 손실이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베팅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베팅이 아니라 물론 알렉스 카프는 CEO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수익을 줬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에게도 이 방향을 지금 계속해서 공감을 가진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베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가 시장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워낙 뭐 방향성을 잘 맞추기 때문에 체크를 좀 잘 해보자는 의미가 되겠고요. 트럼프가 팔란티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발언을 했지만 뭐 역시나 펀더멘탈 변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엔비디아도 리스크 대비해서 제한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인데 종목으로 좀 엔비디아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매도 베팅을 했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젠슨 왕이 그 공식적으로 이 지금 마이클 버리를 꼭 집어가지고 그 얘기를 반박하는 투자자 레터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마이클 버리가 그때 올린 그 부분이 순환경제론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엔비디아 돈으로 지금 보니까 뭐 오라클도 오픈 AI도 다 지탱하고 그 회사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결국 돈이 어디서 났나 봤더니 엔비디아 버는 돈이라 엔비디아가 돈줄이 잘려버리면 이제 단순간에 뭐 신기루처럼 무너진다 뭐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뭐 그런 경향성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죠. 엔비디아를 축으로 해서 그런 순환 경제론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건데 엔비디아가 휘청거리면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클 버리는 그 축인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약세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장기적인 어떤 이 매도 혹은 풋옵션 베팅을 하고 있는 마이클 버리의 입장을 봤을 때 이게 단기적인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빅숏 하도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맞춰가지고 그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어떤 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단타가 아니라 인공지능 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후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젠스왕이 얘기하는 거랑은 지금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라든가 스펙은 뭐 그렇게 뭐 서브프라임처럼 폭락을 하고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뭐 이것을 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이클 버리가 또 보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지금 미래 실적이나 뭐 과거 실적이라던가 재무제표는 뭐 엔비디아는 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215가 그 고점인데 지금 다시 또 어느샌가 또 올라가가지고 지금 $188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주가도 지금 51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뭐 그렇게 뭐 엔비디아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약세 베팅을 하고 있는 마이클 버리입니다. 네. 지금 매출액도 정말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 2024년도 1분기부터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었는데 2026년도 3분기 들어서 그 매출 그 상승의 각도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을 등산을 하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힘이 더 붙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2월 26일 날 실적 발표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어요. 지금 17개 분기 중에 무려 16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자, 2026년도 4분기가 65.9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이었는데 68.13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38%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EPS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1.50달러가 예상치인데 1.62달러 나오면서 8%가량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다음 달 5월 28일 오전 5시에 2027년도 1분기 실적이 있으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도 상당히 높습니다. 273.57달러. 엔비디아가 천비디아에서 액면 분할한 건 아시죠?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또 지금 300달러 가까이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 주가로부터 무려 45% 업사이드를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견도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43개 의견 중에 무려 41개의 바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팀랭크에서 원셀이 있는데 저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43개 의견 중에 41개의 의견을 바이로 올리니까 당연히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올 수밖에 그렇네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2%대 강세를 보인 엔비디아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치 모멘텀보다 밸류 부담이 크다는 시각입니다만 일단 증권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좀 삼성전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거 진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네. 정말 아쉬운데 지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 정도밖에 못 갈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시장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 외부 변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은 이제 20만 전자 100만에서 다시 회복했는데 제가 보기엔 만약에를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아쉬워서 하는 얘기죠. 삼성전자 실적도 엄청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전혀 온전히 그것만큼도 주가의 표현을 못 받았어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없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삼성전자. 지금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지금 뭐 엔비디아의 GPU 계속해서 그 옆에 지금 저장 장치인 HBM은 계속 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스펙을 높이면 높일수록 HBM도 계속 세대가 진화가 되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선을 뺏겼던 부분을 많이 되찾아왔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시 동일선상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30만 원까지 뭐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그냥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삼성전자 역시 한 배를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 대형주의 고점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시그널이 삼성전자로도 연결이 될 텐데요. 최근 실적도 워낙 잘 나왔지만 최근 지정학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점은 꼭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버티브 홀딩스가 생산 능력을 7배 확대합니다. 초고속 증설인데요. 데이터 센터 슈퍼사이클로의 본격 진입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월가 시그널 키워드, 에버코어도 버티브의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네, 이 와중에도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네. 있는데 버티브 홀딩스가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센터도 옛날에 무슨 그런 데이터 센터면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LLM들의 그 추론 영역으로 넘어간 뒤에 그 데이터 센터의 발열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옛날 뭐 네이버로 따지면 지식인이나 이런 거, 사진 저장 이런 거에서 요즘에는 LLM들에서 일어나는 그 추론 영역의 그 정보를 지금 데이터에 그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지금 네. 비율 자체가 앞으로는 더욱더 그 LLM들에 관련된 부분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까지 한 거죠. 네네. 이제 지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공랭식이 있고요. 그 우리가 이제 뭐 에어컨 트는 거랑 똑같죠. 공기를 차갑게 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수랭식으로 옆에다가 물이 지나가게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담궈버리는 거죠. 액침 냉각이라고 액침 냉각 위에 담궈버리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어디까지 나왔느냐, 뭐 신테카 바이오라는 우리나라 종목인데 바이오 종목이 그 AI를 이용한 바이오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자연의 상상 원리를 갖고 오잖아요. 흰개미 집에서 갖고 온 겁니다. 흰개미들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네. 자연스럽게 뜨거운 열이 방출되면서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개미집 안이. 그래서 흰개미집을 이용한 대류 형상을 이용한 요 네. 발열 그 저하까지 요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버티브 홀딩스는 지금 액침 냉각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시설을 확대하고 있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멕시코까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LLM의 어떤 학습 그 네.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론이 계속해서 발열 문제가 계속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버티브 홀딩스 같이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업체들 계속해서 할 일이 많이 쌓인다. 네. 그래서 에버코어에서 지금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으로 하면서 목표 주가 $280의 주가를 내놨습니다. 네, 강력한 성장을 전망하면서 생산시설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에버코어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버티볼딩스가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죠. 네, 버티볼리스도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꽉 차 있거든요. 지금 재무제표나 과거 실적, 미래 실적 거의 만점의 그러네요. 수준입니다. 네. 지금 거의 그 뭐 육각형, 오각형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역사상 신고가를 가버렸죠. 이 와중에. 지금 외부 변수도 이 버티볼딩스 주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마저 넘어서는 완전 초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뚫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초부터죠. 작년 초부터 1년 동안 그 지점은 뚫지 못했는데 거기를 갭 상승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공할 만한 상승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버티볼딩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7개 분기 중에 12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고 네.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은 뭐 엔비디아보다 낮긴 합니다만 이 주가의 흐름이 엄청나게 세요. 자, 그리고 이 최근에 2025년도 4분기 실적이 2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이때는 매출액이 2.89빌리언 달러를 못 넘어서서 2.88빌리언 달러로 0.18 살짝 예상 하회가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은 1.29달러 예상이 1.36달러가 나오면서 5.43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2일이니까 지금 이 회사는 9일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실적 발표가. 그렇네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역사상 신고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86.07이었는데 역사상 신고가를 가면서 넘어서서 3.06이 오히려 떨어져야 목표 주가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16개 의견 중에 15개 의견이 바이라서 절대적인 압도다수의 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롱 바이가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버티볼링스도 스트롱 바이인데 차이점은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못 갔는데 버티볼링스는 이미 신고가를 가버렸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월가의 목표 주가를 이미 뛰어넘고 역사상 신고가를 간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의 핵심 공급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이 좀 시그널을 받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종목은 중소형주 중에 GST입니다. GST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LG전자도 그렇고 지금 다 네. 액침 냉각이라던가 뭐 어떻게 보면 아까 흰개미 집에 힘을 빌려온 대류 그 열 발생이라던가 아니면 앨런 머스크가 구성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던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이 데이터 센터의 열을 줄이지 않으면 네. 이 데이터 센터를 그냥 확충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열 해결이 안 되면
데이터 센터의 안에 들어가는 서버를 멀리 띄워야 되는데 그럼 땅이 엄청나게 크게 필요하게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밀집해서 많이 만들어야 되려면 당연히 발열 관리가 필요합니다. GST가 그런 면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아마 GST라든가 버티볼딩스 이런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확충 이슈와 함께 계속 갈 건데 이 이슈가 없어지진 않고 더 확장되죠.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의 확장은 계속될 것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데이터 센터 확충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아마존도 보시면 데이터 센터 확충 계획을 계속 발표를 했잖아요. 그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이 막 얘기하면서 네네. 했잖아요. 미시시피 그쪽에 계속해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뒤지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럼 아마존이 그렇게 계속 데이터 센터를 확충할 때 발열 관리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GST 같은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발열 관리 앞으로도 한동안 끊이지 않을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AI 투자 확대, 곧 전력 냉각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GST로의 굿 시그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첫 번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두산 에너리비트가 투자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엑스에너지가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하면서 티커를 받았다고 인베신닷컴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엑스에너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미국 기업이죠. 예,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그 엑스에너지는 SMR 전문 기업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주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서부에서 동북부 거기가 주로 어디냐면 이제 워싱턴, 시애틀. 그래서 시애틀 하면 유명한 이제 기업으로 아마존이 떠오르죠. 물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있긴 하지만 아마존이 떠오르는데 아마존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이 엑스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에다가 두산에너지가 투자를 했고 투자를 했으면서 당연히 이제 모든 기업은 투자를 한 다음에 상장하기를 제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장을 갖다가 꾸준히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 티커를 받았다고 이제 인베스트닷컴이 보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상장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나스닥에 IPO를 하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으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정확하게 공모가가 정해지진 않아서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작년 11월에 이제 엑스에너지가 그 시리즈 D, 시리즈 보통 스타트업이 시작하면 시리즈 A, B, C 이렇게 가는데
D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D까지 갔습니다. D까지 갔는데 작년 11월에 시리즈 D를 하면서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에 대한 그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장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이제 금액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한편은 야 시장이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쟁 때문에 원전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국마다 전쟁으로 인해서 야 우리가 원유를 끌어오지 못하는데 이 에너지를 독립이 필요하겠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집요하게, 물론 저는 이제 원전을 좋아하긴 하지만 원전을 좋아하니까 트럼프의 뉴스를 볼 때마다 좋긴 하지만 야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정부가 집요하게 원전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맞물리면서 엑스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시리즈 D에서 1조 원 넘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번에 상장한다면 1조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 훨씬 많은 금액을 조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나요? 그리고 또 이제 DL, EN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투자 이력이 있더라고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이제 그 SMR 또 이제 원자로 주기기에 이제 그 공급하는 기업이니까 여기에 일찌감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에 엑스에너지에다가 약 80억 원. 작년 그 당시로는 500만 달러지만 지금은 환율로 하면 약 80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요. DL ENC 역시 같은 해 2천만 달러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DL ENC가 더 많은 이제 금액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DL ENC는 이제 건설사이긴 하지만 동시에 원자로라는 것을 원전이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신수정 사업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오랫동안 투자해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상장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확실히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 수익까지 좀 기대가 된다는 그런 소식인데 여기에 또 기술 협력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두산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그 엑스에너지가 이제 본격화되고 상용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자로 주기기를 갖다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 에너지와 DLC는 작년에 이제 그 SMR 그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계획을 갖다 체결했습니다. 표준화 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SMR을 제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부품들도 어떻게 그 조달할 것이냐, 어떤 스펙에 맞춰서 생산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표준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SMR의 주기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전략적인 요청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고, DL-ENC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한 마당에 SMR을 갖다 지을 수 있는 그 건설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두산 DL-ENC가 중요한 어떤 위치에 올라섰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티커까지 받은 마당에 이제 그 상장이 되고 자금액이 조사이 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장이 해서 거래가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DL-ENC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주가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만한 새로운 뉴스도 한 가지가 좀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달 안에 창원시에다가 SMR 공장 건축 허가를 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 20기의 이런 생산 캐파를 좀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 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유의미하게 파급을 좀 미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뭔가 우려된 상황 중 하나는 무엇이면 웨스팅하우스가 직접재산권을 갖고 있어서 직접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95% 정도의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남은 얼마라도 있어야지 사실은 그 남은 얼마가 없으면 온전하게 그 원자로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협업을 체결해야 되고 협업을 체결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세계 각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원전 생산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따낸다면 그러면 공급 계약을 떼라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도면, 직접 재산권의 일부인 거지 실제적으로 주기기는 누가 생산하느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이라면 1기가 정도를 말한 것이고 그다음에 400메가 정도는 스몰 원전 SMR입니다. 400메가 이하라는 이제 SMR인데 거기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에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찌감치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서 창원에다 SMR 전용 기기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들으신 것은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했다는 것은 준비가 됐으니까 신청한 것이 막무가내로 신청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청하고 이제는 투자한 것이 SMR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할 것이 궤도 오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생산 캐파의 증설이 이제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뉴스까지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슬로바키아 언론에 있는데 심사이트라는 언론인데 심사이트 현대위아를 다뤘습니다. 네, 심사이트의 현대위아. 이 현대위아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 현대차 계열사죠. 이 현대차도 25%가량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어떤 내용이 좀 나왔나요? 예. 현대위아는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이고 현대차 완성차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전동화에 필요한 이제 열 관리 시스템이 최근에 현대위아가 밀어붙이는 가장 강력한 그 부품과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이 현대위아인데 현대위아가 슬로바키아에 기존에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건설을 하고 공장에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장기 계획을 세우기도 약간 이제 그 불편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효율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해당 그 토지랑 장대 그 원래 그 토지를 갖고 있던 업주 입장에서 추가로 이제 그 임대를 올리다 보면 현대위아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한 것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의 생산 기지를 이번에 이제 가져오게 됐다, 이번에 획득하게 됐다는 것이 그 심사이트의 보도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새빵살이를 좀 끝내고 내공장 마련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생산 규모가 60%나 넘게 좀 확대가 된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용 인원도 좀 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임대했던 그 부지보다는 63%더 이제 확대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채용 인원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채용 인원이 70명, 많지는 않았죠. 70명이지만 이번에 부지를 추가로 획득하게 되면서 현재 고용 인원을 약 200명은 더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고용 인원을 바탕으로서 더 많은 부품과 그 매출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현대이아 쪽에서는 그 동유럽을 갖다 거점 말미암아서 실제로 유럽을 공략하는데 중요한 생산 기지가 이번에 슬로바키아에 획득한 토지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산량을 늘리고 직원도 더 뽑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이 판매량 확대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주가 흐름에서도 좀 확인이 된다고요? 예. 현대위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랑 기아차에 필요한 부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기아차와 주가를 완전히 동조화되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하면 위아도 같이 상승하고 현대기아차가 소그라들면은 위아 주가도 같이 이제 내려앉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세 종목이 완전 동조화된 것을 차트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다음 또 특이점이 무엇이냐? 6개월 승리를 보자면 올해 1월달에 코스피 6천원 시대를 열었던 주역 중에 하나가 현대차 아닙니까? 그때 아틀라스라는 C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면서 야 현대차가 휴머노에서 이런 강자였구나 하는 걸 알면서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현대위아 주가가 더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승리를 본다면 현대차 수익률이 124%, 지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4%입니다. 현대위아가 64%, 기아가 48%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아보다 현대위아 주가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와 현대 주가가 같이 올라갈 때 위아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3사의 주가 차트를 보니까 거의 뭐 완벽하게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뭐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예. 이 현대차가 사실 3월에 주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은 이란 전쟁 때문에 안 좋은 것인데 이란 전쟁 때문에 안 좋은 것은 그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세가 더 안 좋습니다. 오직 방산과 에너지만, 원전만 사실은 이란 전쟁 때문에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업종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차도 안 좋았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안 좋았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조만간 오늘도 새벽에서 좋은 뉴스가 들리긴 했고 조만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그 현대차랑 기아차도 주가 다시 뿜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대위아 주가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이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이 로봇 관련해서 기대감은 지금 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예. 로봇은 이제 곳곳에서 배치된다고 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 이제 기아차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기아도 당연히 생산 현지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민노총에서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국내에다가 하겠다고는 발표를 못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기아의 공장에다 아틀라스를 갖다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아랑 현대차에도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종료되면 여러 가지 시장에서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 한 대 가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새로 신차를 바꾸는 것을 조조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전쟁이 종료된다면 저는 전쟁이 4월 말에 종료된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전쟁이 종료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도 다시 올라갈 것이고 오늘 저희가 다루는 현대 위아 주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아 인베스터데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지난주에 행사 직후에 이 증권사들이 잇따라서 인베스터데이를 이 이유로 삼아가지고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잡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그렇게 열광을 한 걸까요? 예, 휴머노드 로봇이 가장 큰 열광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아차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보다 그 현대 기아차 브랜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분석하건데 현대차는 처음부터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를 따로 갖고 있죠. 하지만 기아는 럭셔리 브랜드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기아차 전반에 대한 품질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아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현대와 기아가 옛날처럼 싸구려 차다. 차는 사야 되는데 내 돈의 수준은 별로 없고 그래서 차는 자동차가 아니고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다만 현대차가 아틀란스 때 주가 수준이 높았을 뿐인 거지 그것만 제외한다면 기아가 사실 예전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지고 영업이익 상승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인베스터데이를 기점에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산 규모 확대에 이번 인베스터데이로 인한 기대감까지 한껏 무르익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주말 사이 전해진 이 외신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일요일은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전형적인 봄 날씨 같더군요. 예, 꽃도 많이 펴 있고 봄나들이 좀 많이들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별로 근데 바깥에서는 좋은 소식 들려오진 않았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을 했고 종전 협상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전 협상이 좀 뭔가 잘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과 우려감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뭐 잔뜩 움츠러들었는데 결국 일단 1차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좀 저로서는 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좋게 보는 측도 있고 나쁘게 보는 측도 있고 그리고 좀 나라 밖에서 들려오는 이 협상, 1차 협상 결렬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이나 이란 양측에서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1차 협상은 결렬됐다. 이게 발표가 된 게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입맛대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일반 뉴스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라는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이번 주 주식시장에도 또 전반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또 하나가 협상이 결렬됐으면 보통 다음 협상은 뭐 언제 하겠다 이런 식의 뭔가 그 넥스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번 협상은 넥스트가 없었죠. 그러니까 언제 협상을 다시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각자 뭐 돌아갔다 이 정도까지만 좀 제가 본 뉴스들 상으로는 확인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또 불확실성 여부 또 좀 시장에서 이번 주 초반에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시 주간 전망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6천 탈환 넘보는 코스피 최대 강가는 호르무즈 정상화 이렇게 좀 됐는데요. 사실은 6천 탈환도 그렇고 호르무즈 정상화도 그렇고 사실은 둘 다 현재로서는 뭐 상당히 좀 오리무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부분은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거를 이제 일종의 이번 피해에 따른 전쟁 피해에 따른 재건 비용 확보의 창구로서 뭐 이제 톨게이트가 되는 거죠. 활용하려는 의도가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이제 놔야 된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GCC 즉 걸프 협력 회의 쪽, 그러니까 중동 6개국 중심으로 온 중동 산유국들의 뭐 일관된 입장일 테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뭐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을 입구 쪽과 나가는 쪽을 다 봉쇄해 버리겠다 이렇게 현재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란이 이걸 가지고 톨게이트화해서 자기들의 어떤 전쟁 재건 비용으로 쓰거나 이런 거를 아예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협상 카드죠. 또 너네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 아예 막아버리면 너네들 어디서 재건 비용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의 될 건데 글쎄요 이게 협상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주장은 이 얘기는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거의 90%를 중국이 가져가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예 막아버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중국이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 거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중국이 이번에 1차 협상 자체에서도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예 이란을 대놓고 압박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았으니 이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을 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이것 때문에 정말 중국이 움직인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협상에 효과가 있을지 어쨌든 현재로서는 예상을 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불확실성이 정말 높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면요. 아마 이 6천 탄 탈환 넘보는 이렇게 제목이 나온 이유도 시장에서 이란 전쟁에 따른 시장 영향력이 상당히 좀 축소됐다라는 점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8% 가까이 올랐죠. 5,400대에 시작해서 5,800대에 마감을 했으니까요. 이게 코스피가 한 8% 정도 이렇게 올랐던 배경에는 결국은 그만큼 이란 전쟁의 시장 영향력이 축소됐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없는 건 아닌데 변동성이 확실히 지지난주에 비해서 지난주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6천선을 탈환해서 안착하는 점은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6천선을 다시 2월 말 이후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의 심리가 이란 전쟁을 일단 한 곱이 넘겼다라는 쪽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는 뜻이니 이번 주에 정말 6천선을 탈환을 할 수 있을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 뭐 코스피에서는 한 5조 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샀더라고요. 어쨌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 2조 5천억, SK하이닉스도 1조 한 5천억 정도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월 달에 봤었던 그다음에 작년 9월, 10월에 봤었던 전형적인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주도 장세의 일면을 잠깐 지난주 살짝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이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다시 오늘 월요일부터 순매수세를 보여줄 것이냐 또는 순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규모가
뭐 몇천억 대, 3, 4천억 대 수준으로 확 줄어들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5월 둘째 주 넘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하나씩 뭐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는 이제 5월 넷째 주 이후로 가겠습니다만 이제 실적 시즌 얘기가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계속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는 긍정적인 재료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2차 협상 시점을 언제 잡을 것이냐. 이게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은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예 뭐 종잡을 없이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상황은 좀 악화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런 상황들, 즉 이라크발 이 상황들을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예민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이번 주 초반, 주 중반까지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인데요. 뭐 실적 얘기는 아니고요. RI 계좌라고 하죠. 서학개미 복귀 계좌. 요거를 이제 이데일리가 직접 증권사들한테 분석을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온 기사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기사여서 오늘 이 기사를 두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표를 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I 계좌로 들어온 자금 중에서 이 자금들이 뭘 샀나 20개 종목을 봤더니요. 하이닉스, 삼전,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됐습니다. 거의 전체 절반이죠. 절반을 이 반도체 3개 종목 중심으로 샀다.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코덱스 200도 한 11% 정도 들어가서 결국 이제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전체 절반이 결국은 이런 뭐 반도체 또 대형주 중심으로 서학개미들이 복귀 자금이 이제 쓰여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니까요. 49.1%, 그것도 역시 절반이 반도체죠. 반도체하고 AI 인프라, 특히 전력 설비 쪽, 이쪽에 ETF 상품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코덱스, 또는 이제 타이거 200 등 이 대표 지수 ETF, 이쪽으로 나머지 한 30%가 들어왔고, 그 밖에 한 15%, 16% 정도는 고배당 커버드 쿼트 ETF, 약간 배당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흔들릴 때 비교적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품. 그러니까 딱 요거 보면요. 지금 들어온 서학개미들 자금은 미국에 투자할 때도 요런 류의 어떤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라든가 미국의 뭡니까 S&P 500 또는 나스닥 100 같은 이런 지수 ETF 상품들 주로 추종했던 상품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배경이 이렇게 샀으면 요 들어온 계좌들 한국으로 복귀한 요 계좌들이 있던 어떤 뭐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별 종목이든 뭐 ETF든요. 그거를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알파벳, 그다음에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 그다음 SPDR, S&P 500 ETF 이런 상품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떤 상품들을 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국내로 일부겠지만 복귀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빅테크 종목들은 사실은 좀 일찍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났을 법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많이 난 종목들 같은 경우 익절을 좀 하고 익절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익을 낸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와졌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좀 집중돼 있다. 반도체, 그다음에 AI 전력 설비 쪽. 이렇게 이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미국에 일찍 들어갔으니까 투자에 대한 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들이 투자했던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아주 뭐 팔란티어라든가 무슨 양자 컴퓨터 쪽 이런 쪽의 종목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결국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그다음에 주도 섹터 중심으로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시사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는지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죠. 금융감독원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기업들 공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결국 시작은 삼천당 제약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내용을 보시면 상장 단계에서 현재는 추정치 중심의 보도를 중심의 공시를 가정이나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참 저게 왜 이제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장 이후의 공시도 단편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구조하겠다. 언론 보도도 과장 가능성이
게 보도가 되는데 이것도 공시와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그동안에 제약 바이오에 투자했던 분들은 내가 그동안 뭘 보고 투자를 했던 거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팬덤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남의 얘기 잘 안 듣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일부 있고요. 또 대부분 또 이렇게 뭐 방송이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들으시고 뭐 텔레그램 같은 거 들으시고 이거 괜찮겠네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아직 많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판단을 할 때 반도체나 이런 쪽의 섹터와 바이오 섹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저도 사실은 정말 바이오 쪽은 공시 내용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증권사 리포트 내용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물어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공시를 통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했다라는 게 어쨌든 늦었지만 정부의 금융당국의 또 어떤 당연한 어떤 그런 정책 내용인 것 같고요. 실제로 기업들도 좀 변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권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하면은 막 욕먹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 커버하는 데가 뭐 4군데가 5군데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커버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증권사라는 역할이 우리 시장에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욕을 먹더라도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리포트를 써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 것도 좀 같이 금융당국에서 뭔가 좀 조치를 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펀드와치 좀 봐야죠. 지난주는 반도체하고 건설 이 두 섹터가 아주 휩쓸었습니다. 표 바로 보시죠. 미래에셋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다 반도체죠. 4위가 건설이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한화 2.2배 레버리지 인덱스, 이거는 레버리지 상품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일주일 동안에 엄청납니다. 32%, 27%, 6%. 근데 다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출렁거림에 따라서 변동성장이 클 때는 사실은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도 있으니까 너무 이 수치에 너무 이렇게 혹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레버리지 상품은 확실하게 본인이 믿는 부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전체 우리 주식시장 상품도 10% 넘는 수익률을 좀 내서요.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이 한국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갖고 또 한 주를 멋지게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나름대로 좀 무난하게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이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우와 S&P 500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전망을 좀 해주신 대로 실제로 이 코스피의 외국인이 좀 굉장히 크게 순매수 전환을 해줬더라고요. 이 코스피 상승이 유독 좀 두드러졌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글로벌 증시 다 반등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8.9% 상승하고 코스닥은 지금 2.8% 상승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대만도 지금 8%대 상승이 나타났고 네. 일본 역시 지금 7%대 상승이 나타나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은 거의 한 3, 4% 반등이었는데 아시아 증시가 유독 강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환율이 24.6원 한 주 동안 하락을 해서 지금 올해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고요. 또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도 13% 하락을 해서 증시 반등이 더 좋다. 그리고 금리도 강보합권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아시아권 증시 상승 중에서도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컸던 원인은 아무래도 뭐 증시의 긍정적인 중동 소식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간 단위 흐름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 안정실 발적 이전인 이미 월요일부터 이미 그 양 반도체 회사들과 지금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히려 그 실적 발표였던 역대급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실적 발표 당일에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주반부로 들어가면서 파키스탄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상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상당히 큰 상승을 좀 보였고 또 이제 주말 사이 들려온 뉴스로는 뭐 사실 양국 협상이 결론 없이 종료됐지만 일단 양국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장시간 대화를 했다는 점이 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큰 상승을 이루었던 업종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주간 단위로 9% 이상 상승한 업종에는 건설, 전기전자, 통신, 화학 업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삼성전자 역대급 서프라이즈와 환율 하락에 화답하듯이 코스피에서 이제 7주 연속 순매도를 마감하고 지금 5조 원대 순매수 전환했고요. 또 코스닥은 2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의 순매수가 집중되었는데요. 삼성전자를 2조 3천억 원, SK하이닉스를 1조 8천억 순매수해서 두 종목 합계 4천억 초반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우상향하는 경향이 좀 강했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바이오 업종처럼 하락을 지속하는 업종도 좀 바닥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번 주에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만든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속보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이 WTI가 배럴당 104달러를 넘으면서 8%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7시에 이 성명문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군이 한국 시각,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해상을 봉쇄한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지면서 지금 이 시각 이 국제유가가 8% 이상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에는 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소식이 한 가지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요. 주말 사이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황이 더욱더 좀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좀 이제 전쟁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짜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시그널에서도 조금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WTI가 크게 올라가는데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지난주에 나타났었고요, 초반에. 그리고 지금 사실 보시면 이 지금 현재의 이란과의 전쟁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었던 1기와 2기에 있었던 중국과의 관세 전쟁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어떤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KB증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많이 내놨는데 먼저 지난 2019년과 작년에 중국과의 두 차례 관세 협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협상을 전개한 전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중재자가 등장하고 이후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하고 다시 협상을 이어나가고 또 예정된 추가 관세 실시를 연기하고 이에 협상을 하면서 크게 뭐 결론이 내리지 않지만 종결을 선언했다라는 흐름이 거의 똑같았던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 협상도 사실 두 차례 관세 전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시설 파괴를 연장한 이후에 중재자가 나타나고 지금 2주간 휴전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따라서 과거 관세 전쟁 패턴을 참조해 본다면
향후에 이제 이란의 테러를 열어주는 행동이 더 자주 좀 나올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또 임시 합의가 어떻게 도출되면서 이게 결론이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의 최종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재 증권가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증시의 방향성은 양국 간 회담 뉴스에도 상당히 큰 반응을 하겠지만 전쟁에 대한 공포가 조금 더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의 경기 상황과 금리 방향성에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쟁 마감 후에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은 역시나도 전쟁 이전에 경기가 회복 국면이었다는 점, 역시 금리의 방향성도 여전히 하락 확률이 좀 높았다는 점에서 지수 하락보다는 우상의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우수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것이 환율 그리고 금리 또 국제유가와 같은 무슨 매크로 지표의 방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단기적으로 투자 전략은 그래서 전쟁보다는 1분기 실적 시즌 일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매매를 좀 그쪽 위주로 좀 전략을 짜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1분기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삼성전자를 실적 발표 일주일 전부터는 좀 매수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업종 중에서 1분기에 정말 놀라운 실적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 업종인데요. 네. 따라서 증권주도 발표 이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증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환율 레벨이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음에 비해서 지수는 좀 선방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좀 살펴보자면 생각보다 건설 업종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더라고요.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코스피가 올해 39% 상승을 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코스닥은 뭐 18.2% 상승했는데 사실 미국의 3대 지수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또 근데 우리나라와 그러면 좀 약간 업종이 좀 주도 업종이 비슷한 대만이 올해 22.3% 상승했는데 이런 건 대만만 제외한다면 코스피가 작년에 이어서도 확실하게 글로벌 1위다. 그리고 코스닥도 작년 글로벌 2위였는데 올해 지금 이제 3위 정도 수준의 상당히 상위권의 네. 지금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원화 약세 그리고 또 외국인 매도가 무려 연초 이후에 64조 원의 순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낸 것이 상당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강세 원인으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1분기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한 2,195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7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증가율, 그다음에 절대 금액이 지금 분기 시간이 월별로 지금 통계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올해 주가 상승 업종을 살펴보면 1위가 이제 올해 122.9% 상승한 건설 업종이고요. 네. 2위가 91.6% 상승한 증권 업종. 그리고 3위가 이제 61.4% 증가한 전기전자 업종인데 반대로 하락률 상위 업종에는 6.4% 마이너스를 기록한 전기가스 업종, 2% 마이너스 의약품 그리고 강보업 기록한 섬유 의복 업종이 있었습니다. 올해 상승률 상위 업종 특징을 보시면 사실 작년에는 실적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되면서 뭐 전력기기라든지 원자력, 반도체도 역시 상당히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실적 성장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지만 여기에 또 향후에 기대되는 수주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건설업종이 여기에 상위에 포함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체 지금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는 이제 올해 2026년 기준으로 한 400조 원 수준에서 영업이익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현재는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700조 원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또 내년 추정치는 지금 800조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코스피 이제 12월 선행 PER 배수를 좀 구해보면 한 9배에서 9배 미만, 소폭 미만 정도 좀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5개년 평균 배수가 10.4배인 점을 본다면 이것이 결국 지금 전쟁이 진행되면서 코스피도 뻗어지고 변동성이 나타나지만 지수 하락 방어의 논리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권사도 포함해서 글로벌 뭐 주요 IB들의 올해 코스피 목표 지수 평균치가 지금 7,000선 정도 되는데요. 아직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시면 제가 못 봤는데 아직은 뭐 목표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한 곳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대 지수대에서 좀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올해 건설업종이 122%나 올랐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네요.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었나요? 뭐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는 게 아직도 유효한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크게 뭐 저는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네. 보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업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정유업, 뭐 그런 평가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인데요. 사실 건설업 상승의 원인은 전쟁 발발 이후에 이란이 이제 주변 나라의 정유 시설을 이제 공격하면서 향후 전쟁이 끝났을 때 원래 이 정유 시설을 건설한 업체에게 재건 수주를 의뢰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건설업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점은 이제 전쟁이 발발한 3월에 이 건설업의 주가들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에도 발견이 되는데 지금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가 상승을 보시면 대우건설이 무려 139% 상승했고요. DLENC가 83%, 그리고 GS건설이 이제 새롭게 68%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까지 건설업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은 올해 역시 글로벌 원전 수지의 원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기존에 협력 건설하기로 되어 있던 뭐 소형 원자력 SMR에 관련해서 수익성이 이제 과시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기대감이 작용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원전 건설 관련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뭐 한전기술 정도가 크게 이제 대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과거 시공이 경험이 많았었던 대우건설까지도 팀코리아에 지금 합류하면서 특히 올해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 수립에는 저는 이제 먼저 향후 중동 지역 전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지금 일부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뭐 최종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많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수익 시장 사실 수익에 기반하지 않고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 사실 건설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주가는 현재 구간이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확전되는 것이 아니라 확전 확률이 더 높아지는 어떤 이슈가 좀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 전략을 기본으로 좀 하시고 추가 신규 매수도 일단은 조금 열어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구간보다는 좀 이격이 좀 축소되는 구간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접근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또 투자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중동 지역 재건도 있지만 향후에 원전 시공 모멘텀까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서 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대상을 좀 더 압축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우건설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만큼 현재 구간이 좀 오버슈팅에 진입했을 수 있다는 점, 이 주의해서 신규 매수에 나서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이제 올해 최약체가 바로 전기가스랑 의약품이었죠. 아무래도 의약품은 좀 관련해서 노이즈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 투자 전략 좀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하게 지금 상승하면서 발전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어떤 원료 가격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네. 여기에 이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어떤 물가 안정을 정책을 위한 향후 공급 가격 인상 가능성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보시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좀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증가했던 것도 올해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원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또 코스닥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하락 추세가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거기에 반영된 측면도 있고요. 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과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에 따라서 기대감의 동반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수급적 요인으로 급락을 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은 저는 전기가스 경우는 국제 유가 흐름과 금리 방향성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기가스와 같은 방어주 성격이 짙은 대형주의 경우에는 네. 기술적으로 추세 매매가 참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주 한국전력의 경우에 지금 추세가 중기적 추세가 하락 전환 관계로 일단 추세 전환이 확인된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입니다. 바이오는 일단 이번 주에 어떤 미국 아마케어 개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가질 수 있다고 보여서 이번 주는 특히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ACR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번 김영재 SK증권 명도진전 부장과의 이 대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이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 투자 전략 보다 철저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